16번, 21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원래 이 비문학 읽을 때 원래는 글을 좀 빨리 읽고 전체 구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중심 대상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으면 학생들은 비문학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답을 맞히는 경험만 계속 하는데 원래는 지문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할 때 무슨 뭐 문제 먼저 읽고 지문 읽고 하는 문제풀이 방법만 자꾸 연습하지 말고 이해력을 쌓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첫 번째 지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법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살펴보는 법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범죄에다 동그라미 쳐.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비용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기까지 내용은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은 범죄는 뭘 초래한다? 그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범죄는 비용을 초래한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비용을 초래하는데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히면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비용을 초래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사법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이게 다죠. 범죄는 뭘 초래한다? 그렇죠. 이게 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한 게 사회적 총비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비용에는 뭐가 있다? 비용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이 단어를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순피해 비용. 그러니까 병철이가 만약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비용이 다 순피해 비용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비용이 있다? 범죄 억제 비용이 있다. 이걸 합치면 이게 뭐가 된다? 사회적 총비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사회적 총비용이다. 여기가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 얘기. 그 다음에 뒤에 범죄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밑줄 그어. 범죄 수준 밑줄. 범죄 수준과 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모 쳐놓으세요.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수준 네모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봐. 비용과 뭐의 관계를 보면 범죄 수준의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 억제 비용의 무슨 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문제를 다 맞히는 거고, 이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란 말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문은. 이해되죠? 뒤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 밑줄 걸어오세요.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 밑줄. 같은 말입니다.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얘하고 같은 말입니다. 얘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 이게 바로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최소화는 경제적 한계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서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효율적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간단하게 보면 이거 경제학적으로 보면 봐봐. 이렇게 보면 돼. 비용이 있어. 비용이. 이 비용에서 이득을 얻어. 알았죠? 그럼 내가
이 이득이라는 것과 비용이 같아지는 때까지 비용을 투자하는 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건 효율적인 거야. 근데 만약에 아니 내가 비용을 투자했는데, 알았죠? 아니 경제학에서 간단한 거야. 비용을 투자했는데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면 무슨 적이? 이 비효율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 억제 비용을 언제까지 쓰면 되냐면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는 뭐를 쓰면 돼요? 범죄 억제 비용을 써도 돼요. 그건 효율적이에요. 근데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아지면 무슨 적이다? 그 뜻입니다. 선생님 이해됐죠? 그 뜻이에요. 이게 결국 범죄 억제 비용이 최적화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이익과 뭐가 같아질 때까지,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비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익보다 많이 쓰면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됐지? 그러므로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범죄를 억제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중심 대상이 바로 요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글은 봐봐, 이렇게 된 거야. 범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됐죠? 비용과 뭐의 수준의 관계? 범죄 수준의 관계를 이해하면 요걸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건 달리 말하면 뭐다?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다. 알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비용과 이익이 같아질 때까지 범죄를 억제하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익과 비용 중에서 비용이 초과하면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렇게 얘기하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사 제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사 제재에 대해서. 이해됐지? 범죄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형사 제재는 형사 제재에다 밑줄 거. 형사 제재에다 밑줄. 형사 제재에다 밑줄.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뭐가 된다? 수단이 됩니다. 이해됐죠? 형사 제재도 뭐의 수단이 된다? 범죄 억제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형사 제재는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형사 제재다. 즉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가 입는 손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하다? 어렵다. 됐죠? 이 때문에 형사 제재는 사법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제재의 다양한 기능 중 범죄 억제 기능의 한정에서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사 제재의 최적의 수준은 뭐하고 같은 말일까요? 사회적 총비용 최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형사 제재는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은 손해가 더 클 때 제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다시 뭐라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자의 뭐가? 이익과 뭐가? 사회적 손해가 더 클 때 형사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 형사 제재할 때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비용이 들겠죠. 그죠? 형사 제재할 때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행위자의 이익과 사회적 손해 중에 이게 더 크면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럼 과연 최적의 형사 제재는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걸. 응? 그럼 너희들 형사 제재할 때 비용이 들까 안 들까?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뭐하고 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비용과 이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들 무슨 말이었어요? 비용을 들이되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비용을 들이면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초과하면 효율적이지 못하죠. 알았죠? 그게 바로 범죄 억제 비용이 최적화입니다. 알았죠? 형사 제재에서도 최적의 형사 제재가 뭐냐를 알아보는 건 결국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회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행위자는 A부류의 행위는 50의 이익을, B부류의 행위는 4의, C부류의 행위는 7의 이익을 각각 기대할 수 있고, 됐죠? 뒤에 있는 거 밑줄 그어보세요. 최대 기대 제재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됐죠? 그럼 예를 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단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알았죠?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를 잘 보세요. 선생님 봐봐. 여기 봐봐. 예시에 보면 일단 지금 사회적 손해는 몇이죠? 10입니다. 10. 알았죠? 근데 A부류는 행위자의 이익이 몇입니까? 50입니다. 그러면 얘는 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는?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형사 제재를 안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B는 행위자의 이익이 몇이죠? 4지요. 근데 사회적 손해는 10입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뭐가 적어요? 이익이 적죠. 그럼 얘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형사 제재를 해야 돼요. C는 뭐냐면 7이고 뭐다? 10이다. 알았죠? 그럼 얘도 뭘 해야 됩니까? 형사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좀 하나 있는데 최대 기대 제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거기 제재로 인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비효용의 최대치다. 이거 원래 이 설명이 더 어려워. 선생님은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형사 제재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형사 제재의 뭐라고?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형사 제재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잘 봐. 그런데 사법당국이 A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있고 B부류와 C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즉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정당방위처럼 정당한 사유에 있을 때는 50이 됨을 알지만, 됐죠? 50이 됨을 봐봐. 예를 들어서 병철이가 운전을 하다가, 알았죠? 횡단보도에 아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결국은 안전대를 부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철이가 사고를 내서 손해가 생긴 거냐 안 생긴 거냐? 생겼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이건 병철이 형사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익이, 알았죠? 사회적 손해가 행위자의 이익과 비교했을 때 행위자의 이익이 크면 이건 형사 제재의 대상이 아닌데, 밑에 B씨가 문제인데, 밑에 그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4가 될지 7이 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뭐 될 수 있다? 억제될 수 있어요. 이게 기대 제재란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았죠? 기대 제재란 말은, 자, 이건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형사 제재에 뭐라고 했어요? 강도라고 했어요. 강도.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 기대 제재가 얘하고 비교했을 때, 알았죠? 뭐가 크면?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만약에 기대 제재가 몇이면 5면 알았죠? 얘가 지금 2기 4고 얘는 5죠. 맞죠? 그럼 얘가 기대 제재, 쉽게 말하면 형사 제재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보다, 알았죠? 이익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범죄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 억제 기능이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얘는 5인데 얘는 7이죠. 알았죠? 그러면 C는 범죄 억제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크기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계속 예시입니다. 계속 예시. 이 경우 A 부리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행위자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니까. 알았죠? 근데 그러나 A 부리가 아닌 행위들에 대해서 이들이 B 부류인지 C 부류인지 모르므로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익이 과연 이 이익이 4, 7이 B 부류의 이익인지 C 부류의 이익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둘을 동일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요. 동일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대체로 많이 틀렸어요. 이들에 대한 기대 제재가 4이면 비부류의 행위는 억제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 제재가 4면 기대 제재가 5가 아니고 4면 얘는 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억제되죠. 비부류는. 알았죠? 근데 얘는 억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서 기대 제재를 최대 기대 제재인 5로 증가시키자. 기대 제재를 뭐로 증가시키자고요? 5로 증가시켰어요. 5로. 알았죠? 지금 얘가 7인지 4인지 얘가 7인지 4인지 몰라.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네 둘을 제재를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제재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기대 제재를 5로 하면 4에서 5로 증가하면 얘는 그대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범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4나 5나 결과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4나 5나 결과가 똑같다면 비용을 덜 들이는 뭐를 쓰는 게 더 좋다? 그렇지, 그 뜻이에요. 비용을 덜 들이는 4를 쓰는 게 좋다. 왜냐면 나봐, 형사 제재를 한다는 건 그만큼의 뭐가 든다는 거예요. 그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비용을 4로 해서 얘 범죄를 억제했는데 얘는 범죄 억제가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비용을 좀 올렸더니 그래도 얘는 범죄 억제가 되지만 얘가 안 되는 건 똑같아. 알았죠? 그럴 바에는 뭐를 안 쓰는 게 좋다. 비용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보면 최적의 형사 제재는 4가 되는 게 좋다, 5가 되는 게 좋다. 4가 되는 게 좋다, 5가 되는 게 좋다. 이 경우에는 4가 되는 게 좋다야. 이게 바로 최적의 형사 제재다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 범죄 억제 비용이 뭐다 이게? 최적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 제재인 5로 증가시킬 경우 B부류의 행위와 C부류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에는 변화가 없으면서도 C부류의 행위에 대한 제재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야. 결국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본 최대 기대 제재는 최대 기대 제재, 최적의 기대 제재는 최대 기대 제재인 5가 아니라 비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저 기대 제재인 뭐로 보는 게 4로 보는 게 최적의 기대 제재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4나 5나 효과가 똑같으면 그냥 4를 쓰는 게 좋다야. 그래서 뒤에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됐죠? 0이 제재가 최적의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알았죠? 어떤 경우에는 봐봐. 어떤 경우에는 기대 제재가 0이어도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도 결국 얘도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범죄와 비용의 관계고요. 이익과 비용의 관계고 얘도 뭐의 관계예요? 이익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야 돼요. 지문을. 이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돼 있죠? 위와 같은 논의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제재 확률 밑줄. 즉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확률이 일정 수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서 밑줄 그어. 제재 강도 밑줄. 제재 강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재 강도와 아울러서 제재 확률이나 또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행위자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거예요. 알았죠? 이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제재 뭐가 있고, 그죠?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재 강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고려해야 된다? 행위자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죠?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예를 들어놨는데, 잘 봐. 5년 징역의 40%의 확률이랍니다. 나봐. 야. 그럼 제재 강도가 몇 년이고? 5년이고, 제재 확률은 몇 프로예요? 40%야.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건, 얘는 비용이 안 들지만 얘는 뭐가 드니? 그죠? 제재 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할 때, 알았죠? 음주운전 단속하면 첫 번째 걸리면 벌금이 1,000만 원이고, 두 번째 걸리면 얼마고, 세 번째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 그래 구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매일 음주 단속을 합니까? 아니죠. 매일 음주 단속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매일 음주 단속을 한다면 제재 확률이 뭐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그럼 그만큼 뭘 쓰는 거예요? 비용을 쓰는 거예요, 비용을. 알았죠? 근데 하나는 20년 징역의 제재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라는 거예요, 10%. 이 경우, 잘 봐. 두 경우 모두 기대 제재는 징역 2년이다. 근데 행위자가 두 제재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즉, 네모 쳐놓으세요. 위험 중립적 행위자 네모 쳐놓으세요. 위험 중립적 행위자 네모. 이 위험 중립적 행위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위험 중립적 행위자는 이런 사람, 나봐다, 이런 사람. 이것도 무서워하고 이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강도도 무서워하고 제재 확률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무서워하고 이것도 무서워한다면 비용이 덜 드는 뭐를 쓰는 게 좋아요? 제재 강도를 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됐죠? 그럼 뭘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느 경우든 동일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절감되고 제재 강도가 높고 제재 확률이 낮은 후자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알았죠? 얘는 왜냐면, 야 봐봐, 야 이런 사람들은 얘도 효과가 있고 얘도 효과가 있어. 범죄 억제에. 그럴 바에는 비용이 적은 얘를 쓰는 게 좋다. 이해됐죠? 비용 관계. 이게 원래 경제학적 측면으로 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과 이익 관계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알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거리에, 나봐, 경찰이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신호 위반하고 싹 가요. 그럼 경찰이 여러분 그걸 쫓아가니? 아니죠. 아니, 쫓아가면서 그걸 잡으려고 막 비용을 써봐야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형사 제재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비용 때문에. 그러나 밑에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밑줄 그으세요. 위험 무슨적? 이런 놈들은 나봐. 야, 봐봐.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이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5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난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애들은 이거 가지고 제재하는 게 가장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가지고 제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거 가지고. 이해되셨어요? 우리 그 성범죄 하면 여러분들 감옥에 나오면 뭐 하죠? 전자발찌 채우죠. 전자발찌 채운다는 건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무슨 확률을 높이는 겁니까? 그렇지, 제재 확률을 높이는 거야. 그만큼 비용이 드는 거야, 그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범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재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걸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말한 게 그거야.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위험 선호적 행위자일 때 제재 확률이 40%가 되면 제재 강도가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가 되면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제재 강도는 5년보다 작아도 되죠.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봐봐. 이 사람들은 이왕이면 이 방법하고 이 방법 중에서 뭘 쓰는 게 좋다? 이걸 쓰는 게 좋다, 이걸.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쓰는 게 좋다? 둘을 써도 다 효과가 있지만 이왕이면 비용을 줄여서 이걸 써라, 이런 뜻이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범죄를 억제할 때 가장 최적의 비용이 뭐냐? 어? 이거 설명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문제가 이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 비문학은 원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래도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요번 10월달 모의고사 보고 이제 고난도 지문들을 계속 풀고 이제 연습을 하겠죠. 근데 그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해가 될 때까지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이해력이 좋아져요. 그럼 첫 번째 16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하면 사회적 총비용이 되고요. 위험 중립적 행위자에 비해서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형량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덜 민감한 거 맞죠? 근데 얘는 형량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는. 위험을 선호하는 놈이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범죄 억제 수준은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이 말입니다, 이 말. 그게 바로 뭐다? 범죄 억제 비용에 최적화입니다, 이게. 알았죠? 그 다음에 4번에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는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뭘 높여야 됩니까? 제재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해됐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지문과 비교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력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공부할 때는 이해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비교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밑에 5번에 제재 강도가 5년에 제재 확률이 40%인 제재보다 제재 강도가 20년 제재 확률이 10%인 제재가 위험 중립적 행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왜? 비용이 덜 드니까. 이해됐죠? 뭐가 덜 드니까? 그지? 비용이 덜 드니까.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법당국은 A 부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됐죠? 사법당국은 밑줄 거나 최대 기대 제재가 몇이죠? 본문에서 최대 기대 제재가 몇이죠? 5입니다. 5. 최대 기대 제재는 5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비부류의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면 비부류는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법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서는 C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이제? 근데 사법당국이 B부류의 행위와 C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최적의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질 것이다? 아니, 구별할 수 있으면 최적의 기대 제재는 그냥 뭐를 쓰는 게 좋죠? 4를 쓰는 게 좋죠, 4를. 이해되신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적의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지는 게 아니고 4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사법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가 5인데 5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 할 경우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4보다 5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18번 문제는 윗글을 형사제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처벌합니까? 1번입니다. 그냥 답이.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처벌할 때 최적의 억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알았죠?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어떤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관한 정보가 완전할수록 효율적인 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가 완전하면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을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1번하고 선택지가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5번 선택지는. 그죠? 이게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이게 문제인데, 이 19번 문제를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그림 문제가 등장하거나 할 때는 제발 선생님 부탁인데 이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 보면 세모사묘 사회의 범죄 수준과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사회는 동그라미 있죠. Z1을 동그라미 형사 제재 정책에 뭐로 고려하고 있대요? 목표로 고려하고 있대요. 목표로. 알았죠? 그럼 여기 봅시다. 그림을 보면 여기가 뭐라고 돼 있죠? 비용이라고 돼 있고. 알았죠? 여기가 무슨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범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지금 Y3 됐죠? Y2 그 다음에 Y1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은 선생님 봐,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Z1 그 다음에 Z2 그 다음에 Z3가 있다. 이게 범죄 수준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범죄 수준과 자 비용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해서 이 비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비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요렇게 보면, 자, 봐. 지금 일단 범죄 억제 비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범죄 억제 비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 억제 비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봐봐. 범죄 수준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드는 겁니까? 그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비용을 많이 쓰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알았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순피해 비용을 보면 순피해 비용은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맞죠? 순피해 비용이. 됐지? 그 다음에 위에, 나봐. 사회적 총비용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됐죠?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그럼 사회적 총비용은 뭐겠어요? 나봐. 이렇게 봐야 돼. 얘하고 얘를 합친 게 얘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다시. 얘하고 얘를 합친 게 얘입니다. 이해된 거죠? 나봐. 얘하고 얘를 합친 게 얘입니다. 이해됐어요? 얘 둘을 합친 게 얘입니다. 오케이? 맞잖아. 그죠? 우리 아까 사회적 총비용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순피해 비용하고 범죄 억제 비용을 더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선택지를 그대로 보면 세모 사회가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선생님 봐. 선생님. 최적의 억제 비용은 사회적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입니다. 여기가. 알았죠? 이게 얘가 바로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총 비용이 무슨화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가 사회적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 이해됐죠? 이 부분이 바로 범죄 억제의 최적화 수준입니다. 됐지? 그럼 봐봐.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 범죄 수준은 Z3가 아니고 뭐죠? Z2죠. 그죠? 이게 최적의 범죄 비용을 썼을 때 수준은 요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그 다음에 세모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 억제 비용은 Y1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습니까? 아니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 억제 비용은 나 봐봐.
야, 분명히 세모 사회의 목표는 어디죠? Z1입니다. Z1이야. Z1에서 지금 범죄 억제 비용은 어디에 해당하죠? Y3이죠. 그죠?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Y1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모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 사회 총비용은 여기가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나봐.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사회적 총비용은 여기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면 Y3보다 더 비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최적의 범죄 억제 비용보다 작아요, 커요? 크다. 그 다음에 세모 사회가 범죄 수준을 Z1보다 더 억제시키려면 범죄 피해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총 비용 역시 줄어들까요? 아니, 봐봐. 선생님 봐봐. 얘보다 범죄를 더 억제한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범죄 수준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 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범죄 수준은 낮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쪽으로 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총비용은 뭐 해줘야 돼요? 더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꼭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꼭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세모 사회가 Y3에서 Y2로 범죄 억제 비용을 자 봐봐. Y3에서 나봐. 범죄 억제 비용을 여기로 낮춘 거야, 여기로. 범죄 억제 비용을 낮춘 거야, 지금. 알았죠? Y2로 낮췄어요. 그러면 범죄 수준은 Z1에서 Z2로 늘죠. 범죄 수준을 이렇게 늘어요. 범죄는 늘어나요. 비용을 적게 썼기 때문에, 알았죠? 범죄는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됐죠? 범죄 억제 비용은 뭐 된다? 최적화됩니다. 왜냐면 비용은 이만큼이고 순피해 비용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최적의 비용은 이만큼이 돼요. 그럼 이게 Y3가 된다는 건 사회적 총비용이 최소화된 최적의 억제 비용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세모 사회는 범죄 수준을 Z1으로 억제하는 게 목표지만 효율적으로 하면 어디에 목표를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이야. 이게 Z2에 목표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이해된 거죠? 그림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세요. 기대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제재가 5인 경우와 범죄 억제 효과가 동일하나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5를 쓰나 4를 쓰나 효과가 똑같다면 이왕이면 비용이 적은 뭐를 쓰는 게 낫다? 4를 쓰는 게 낫다. 4를 쓰는. 선생님 말 이해된 거지? 네. 이해된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21번 문제는 2번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죠? 2번은 여러분 거기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다를 뭐라고 하죠, 우리?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행. 알았죠? 실행. 오케이?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봐봐. 아니,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해결하려면 혼자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근데 아이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3, 4등급 정도 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 이해력은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고난도 지문을 연습하는 건 좋은데 그 고난도 지문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복해서 읽어서 글의 구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게 자꾸 쌓여야지 이해력이 좋아지지.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수능 시험에 분명히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은 한 지문은 꼭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